네, 안녕하세요. 앤디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예, 다들 행복하고 편안한 주말 시간들 보내고 계신가요? 예, 오늘은 주제로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제가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25일이었죠. 예, 한국은행에서 그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저도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그 한국이라는 그 항공모함에 같이 올라탄 사람으로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그 긴급하게 오는 이제 미국에서도 3분기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그 한국보다 높은 3.5%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3분기 성장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 2% 성장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전기 대비 이제 2분기 대비해서는 0.6% 성장을 한 것이고 이게 그 0.6%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작년 2017년도 이제 5월경에 장미 대선이라고 했었죠. 그때 이제 취임을 하고 근 1년이 넘게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저성장의 늪에서 아직까지 탈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고요. 이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2%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정부에서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모토 하에 최저임금도 이제 많이 올려줬고 또 이제 앞으로도 올릴 계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소비는 진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투자 및 이제 뭐 소비가 오히려 또 감소가 됐죠. 자영업자 분들을 위시를 해서 지금 뭐 비즈니스가 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 전반의 그 암울한 상황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많은 분들이 또한 걱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 또한 사실 그동안 자신감 있게 그런 큰 그 방향 흐름에 대해서 나름 이해를 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 크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한번 보시고 공감이 되시면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겠어? 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면에는 뭐 뒤에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자 지금 그 이러한 그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 그동안 좀 그 터부시해 왔던 그 SOC 사회 간접 자본 쪽에 그런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나름의 또 방향 선회를 했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전에 공급은 충분해 왔다.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급은 필요 없다라고 근 1년여 동안 이렇게 그 부동산 정책을 유지를 해 왔다가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이제 뭐 9.20 대책이었죠. 공급 대책 이후부터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제 12월 달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자, 그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예상컨대 뭐 많은 분들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 건설 투자, 이런 SOC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을 급선회를 해서 상황이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기본이 돼가지고 다른 또 이제 요인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 제가 요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예, 갑자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요거 이제 OECD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예, 그 세계적으로는 그 인구 1000명당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예, 그거를 판단을 해서 그 나라에 적정한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그 표준적으로 많이 그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보다는 뭐 주택 보급률이나 뭐 수요 대비 공급 측면, 그러니까 수요를 감안해서 이렇게 뭐 공급을 해 왔었던 측면이 강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공급이 늘거나 줄거나,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뭐 공급 또한 그 불명확하게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지난 1년간도 보면 뭐 과거에 뭐 수요를 봐서 뭐 공급도 적당하다,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해 왔었던 거죠. 자,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인구 1000명당 필요한 주택 수를 가지고 해당 국가의 주택이 적정한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요 그래프를 보시면 그 OECD 가입 국가 한 35개국 중에서 예, 그 각 국별로 이제 랭킹을 매겨 놓은 것입니다. 예, 보시면 예, 눈에 확 들어오죠. 제가 눈에 잘 띄게 색깔을 좀 칠해 놨는데, 예, 한국이 여기에 속해 있죠. 근데 예, 뒷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자, 요 빨간 부분은 뭐냐면 그 세계적으로, 예, 평균적으로 인구 1000명당 400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2.5명당 한 개의 집을 소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2.5명당 한 개의 집. 뭐 적절해 보이죠. 예. 자, 그런데 자, 이게 2015년 기준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인구 1000명당 419채, 예, 평균보다 많죠. 예, 영국은 436채. 자, 뭐 그러니까 뭐 그 심심치 않게 자주 비교가 되는 일본 같은 경우에, 예, 일본 뭐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 뭐 폭락했었기 때문에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한동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조차도 1000명당 477채의 집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늘었을 수도 있겠죠. 반면에 한국은 저희는 좀 더 이제 최신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2016년도 기준으로 뽑아봤습니다. 한국은 2016년도 기준 인구 1000명당 383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선진국들, 이제 OECD 상위 국가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그 넉넉한 집을 소유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더 그 한 세대당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넉넉지 못한 그런 그 주거 환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요 그 OECD 이 35개 국가들 가운데서 하위권에 속해져 있는데, 하위권 그룹을 보면 뭐 칠레나 멕시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예,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죠. 근데 요런 그 나라들이랑 비슷한 그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하위권에 속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주거 환경이 좋은 나라들을 보면 뭐 뉴질랜드, 호주, 슬로베니아, 뭐 룩셈부르크, 미국이 여기 있네요. 예, 1000명당 419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금 집값은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해왔죠. 자, 영국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일본은 예, 여기 있네요. 재팬. 예. 그러니까 보통 한 400채 정도를 평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밑에 있다라고 하면 주거 환경이 더 개선이 필요한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부에서 앞으로 이제 2022년도까지의 그 공급 계획을 보면 그 이전에 그 주택 보급률을 감안한 게 아니고 인구 1000명당 예, 400채 이상의 수준으로 그 공급 계획을 다시 잡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별도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도 향후에 이제 주택 공급 계획은 인구 1000명당 400채 이상의 규모로 현재 공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한번 별도로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글로벌 평균 대비 현재 집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 제가 우리나라 지역별로 한번 이런 그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를 한번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거였죠. 예,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 예, 그 중에 자,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서울 수도권, 경기, 예, 인천. 자, 이 지역을 보시면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그 인구 1000명당 한국은 383채 예, 집이 필요한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지역별로 이제 나누면 이게 평균적으로 이 숫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예, 1000명당 주택수가 많은 지역이 있겠고 또 적은 지역이 있겠죠. 자, 보시면 예, 서울, 인천, 경기 예, 수도권 지역을 보면 예, 평균 380채 대비 밑에 있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에 366채,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게 365채, 경기도는 346채. 자, 인구 1000명당 지금 이러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떠신가요? 예, 예. 주택이 주택 공급이 부족해 보이죠. 예, 반면에 이런 지역들 세종이나 경북이나 전남, 강원, 충북 자, 이런 지역은 우리나라 평균 대비 일단은 주택수는 많아 보입니다. 1, 2, 3, 4, 5위를 지금 현재 랭크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세종은 이제 특별시로 예, 지금 이제 선정을 해놔가지고 지금 새로 공급을 많이 했고 인구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은 논외로 치더라도 경상북도나 전라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자, 이런 지역은 인구 대비 주택 공급이 많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역이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요거 오른쪽에는 그 2016년도 나름의 최신 버전인데 보시면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이 인구 주택 총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 글로벌 평균에 맞춰 가지고 우리나라도 예, 인구 1000명당 400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에
그 수도권 지역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현재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그런 것들을 지난 1년여 동안에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었죠. 예.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진 않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당장에 이렇게 공급 계획을 짜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그 좀 어느 정도 단편적인 수요 억제책으로만 해왔던 거였죠.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그 중장기적인 이제 공급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택지를 조성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러한 그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자, 두 번째 요인은 매물 잠김 현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 그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 이후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 다주택자 대상으로 그 전에 임대사업으로 많이 등록을 하시라. 그 다음에 그 올해 4월 1일 이후로는 이제 그 양도세 중과에 따라서 이런 매물이 많이 잠겨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가 될 물건들은 이미 4월 1일 이전에 다 많이 매매가 됐었죠. 자,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수치를 얘기할 수 있는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나름의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게 그 이제 지역별로 주택 수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호수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게 이제 아파트 비중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수도권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서울은 이제 아파트의 비중이 한 66% 정도 됩니다. 250만 채 그 주택이 있는데 이 중에 아파트는 한 160만 채 정도, 아파트 비중 한 66% 정도 됩니다. 인천은 주택수 한 86만여 채 되는데 아파트가 한 60만 채, 인천도 한 70%의 그 아파트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경기도가 좀 아파트 비중이 높죠. 80%가 넘는데 주택수는 한 330만 채 정도 되고요. 아파트 개수는 한 260만 채. 자, 이 중에서 제가 이제 1주택자 숫자를 한번 나름대로 뽑아봤습니다. 원래 이 비중은 그러니까 1주택자의 비중은 요 숫자가 맞고요. 전체 주택수에서 1주택자의 비중은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 아파트에 사는지 뭐 다른 단독주택에 사는지 빌라에 사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일일이 다 발언할 수는 없는데 그 일단은 똑같다라는 가정 하에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1주택자 제 숫자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요 비율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울은 약 그 120만 호수가 이제 1주택자 소유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인천은 45만 정도, 경기도는 한 200만 채. 자, 비중을 보면 1주택자의 비중이 뭐 서울, 인천, 경기 공이 한 70%가 넘습니다. 그 말인즉슨 서울도 뭐 지역별로 좀 많이 다른데 요건 이제 서울 통으로 해가지고 제가 나타낸 거고요.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중에 한 70% 정도는 1주택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오른쪽 요 부분들이 그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놨는데요. 자, 요게 이제 매물이 잠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제가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가져온 그 매매 건수 중에서 증여만 뽑아낸 데이터입니다. 자, 이건 올해 발생했던 그 증여 건수에 대해만 뽑아왔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제 올해만 이제 등록이 됐던
그 임대주택 수에 대해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그 자료 소스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최소 잠긴 물량이라고 제가 그 증여 건수와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등록한 주택수를 더해서 최소 잠긴 물량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5년간은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증여세를 내면서 예, 이걸 양도를 했던 물건들에 대해서는 5년 이후에 매매를 해야지만 그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등록한 거는 뭐 4년, 8년짜리가 있지만 실제로 그 양도세 혜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최소.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증여와 그 임대주택 물건으로 등록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 5년 동안은 매매를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물량들이 5년 동안은 이제 잠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단 여기서는 이게 최소입니다. 최소. 그러니까 올해 발생한 증여와 임대 등록된 물건들에 대해서만 그 포함을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작년 물량까지 합치면 더 커지겠죠. 예, 근데 올해 증여와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물건만 계산을 해보면 그 비율이 서울은 한 23%, 인천은 한 7%, 경기도는 한 14%. 자, 이러한 그 비율의 물건이 현재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올해만 나타낸 것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니멈이죠. 예, 굉장히 최소 물량이고, 자, 서울 같은 경우에 23%, 인천은 7%, 경기도는 14%. 그러니까 다주택자 물량들이 잠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혹자는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물량이 얼마 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그 다주택자들의 그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집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이제 그 내 집을 팔고 또 빈 집으로 그러니까 새 집으로 그거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증여나 그 임대 등록으로 잠긴 것들에 대해서는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 1주택자들이 움직일 룸이 없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1주택자 분들이 다른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살만한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1주택자들이 그러한 집을 사기 위해서는 뭐 여분이 있어야 되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여유분들이 싹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을 갈아타려면 1주택자 간에 서로 사고 팔아야 되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는 1주택자들이 서로 사고 팔기에 굉장히 쉽지가 않죠. 자, 1주택자 입장에서 집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3년이었는데 지금은 2년 내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빡빡해졌고 또 자, 지금 대출 받기도 굉장히 까다로웠죠. 이미 주택이 있는 부분 1주택자들이 새로운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출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보면 이런 1주택자들의 비중 70%가 넘는 1주택자들이 움직일 여력이 거의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그 지금 무주택자 분들이 자, 지금 우리나라 그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비중을 보면 무주택자가 한 44% 정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유주택자가 한 나머지 이제 56%가 되는데, 자, 이러한 그 다주택자들, 예, 다주택자들 보면 2주택자가 한 1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주택자 이상이 예,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15%,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그 한 15% 정도 되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올해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다 보면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물건들이 이제 잠기는 거죠. 잠기고 그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결과적으로는 1주택자 간에 빡빡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매물이 더 잠기게 된다. 잠길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거래가 될 수 있는 물량은 자, 이 1주택자 물량이겠죠. 예. 뭐 이러한 그 증여나 임대 물건으로 등록된 거는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 내에서 서로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대출도 까다롭고 또 2년 내에 양도를 매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9억 원 이상의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도부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최장 30%밖 최대 이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이후에는 그 또 더 이상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1주택자 물량도 잠길 가능성이 많아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실제 매수를 하려면 시중에 가능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예, 거래가 되면 폭등할 가능성이 많다. 예,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예, 지금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오랫동안 둔화가 되어 있고 지금 올해도 2.7% 당초 목표였는데 그것도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그 정부 입장에서는 자, 기존에 SOC 투자를 굉장히 축소를 해 왔었습니다. 예, 예산도 많이 줄여놨었는데 지금 예, 이전에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 공급을 이제 늘리겠다 그렇게 방향을 전환했듯이 지금 다시 모드를 전환했습니다. 예, 지금 건설 경기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회 간접 자본 SOC 쪽에 투자를 빨리 확대를 해야겠다. 라고 지금 갑자기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 정부가 그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면제를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10월 27일자 예, 버전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수도권 지역 예, 큰 SOC 건이 뭐냐 하면 이제 GTX BC 뭐 A 건은 거의 확정이 됐고 이제 착공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이 그 삼성 위쪽에 이쪽은 이제 착공만 하면 되는 거고 삼성과 동탄 간에서는 이미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그동안 이제 많이 그 얘기가 됐던 게 GTX BC 노선 뭐 예비 타당성 될지 안 될지 그걸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 왔었는데 자, 정부 입장에서 더 이상 자, 기다릴 수가 없다. 이러한 그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자, SOC를 투자를 해서 이러한 그 고용을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어떤 것을 시사를 하는지 이제 빨리 캐치를 하시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예, 그 광역철도 지금 이제 서울은 더 이상의 이제 공급을 할 곳도 없고 이제 서울에 대한 수요를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위해서는 자, 교통망을 확충을 해야겠죠.
예, 광역철도 GTX 예, B 노선 예, 송도에서 마석까지 그 다음에 GTX C 노선을 연말에 이제 그 공급 대책 발표를 할 때 같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즉 그 GTX BC 노선에 대해서 그 예비 타당성을 면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예, 지금 현재 이 GTX BC 노선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뭐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자 이런 부분들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거론이 된다라고 하면 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예, 지금 그런 차원이라 이기 때문에 지금 GTX BC 노선하고 그 남북철도 연결 사업 예, 경의선이죠. 예, 경의선하고 이제 개성 쪽, 북쪽까지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연말에 그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예,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되면 사업 속도가 한 3, 4년 정도 예,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부분의 이제 그 굵직굵직한 그 SOC 사업들을 보면 뭐 이런 예비 타당성 통과를 못 해가지고 지연이 많이 되고 있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GTX C 노선, 의정부 금정 노선하고 그 다음에 뭐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연장 사업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이 뭐 BC가 제대로 안 나와서 오랫동안 이제 지연이 됐었고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조심스럽게 예상컨대 그 물론 이제 그 수도권 내에 많은 이제 SOC 지연된 건이 있겠지만 이런 GTX BC 그 다음에 경의선 그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연장 사업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단순히 이런 것들을 예, 기사로만 볼 게 아니라 자,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지역 만약에 좀 지금 현재 그 9.13 대책 이후로 예, 그 거래가 거의 빙하기 상태에 예, 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예, 그 다수가 관망을 하고 있을 때 다수가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예, 다수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예, 그 선점에서 움직이는 게 예,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 제가 뭐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러한 그 GTX BC 노선 인근 지역에 대해서 안전하게 해서 선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좀 더 공격적이다라고 하면 뭐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연장 지역 연장되는 부근에 또 눈여겨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더불어서 예, 정부가 지금 저 밑에 써놨는데 지금 이제 SOC가 이제 그 뭐 건설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정부가 아니고 그 대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고용을 창출을 해야죠. 예, 정부 입장에서 지금 고용률이 예,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처방으로 지금 뭐 재정을 늘려가지고 그런 뭐 인턴 성격의 그런 단기적인 성격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예,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그 기업체에서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기업들에게 뭔가 좀 그 희망과, 예, 투자를 촉진할 수 있게끔 이런 규제를 풀어주고, 이렇게 기업들을 어, 모티베이션을 줘야겠죠. 예, 자극을 줘야죠. 이렇게 당근도 주고. 근데 이제 그동안 좀 문재인 정부 기조가 이제 좀 반기업적인 성향을 나타냈었죠. 예, 그 대기업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하고 좀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자,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뭐 미래가 불확실한데, 예, 정부가 뭐 도와주지도 않고 뭐 투자를 선뜻해서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투자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이제 고용이 지금 저조했었고, 예, 이제 정부가 이제 늦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이제 12월 달 가면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 그 3기 신도시를 이제 2021년도 한 30만 가구 규모로 이제 짓기로 했다. 자, 요것도 그 건설 쪽 투자를 촉진시키는 거죠. 예,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고, 다음으로는 이런 대기업들, 예, SK 하이닉스 수도권, 예,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요걸 딱 봤었을 때 제가 생각되는 거는 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이천 지역을 눈여겨봐야겠구나. 예, 지금 뭐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천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이천 지역은 그 성장 관리 권역으로 그 주변이 이제 그 그린벨트로 많이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장을 확대를 하려면 그런 규제들을 풀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그 규제들을 풀고 지원해 줄지.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교통이나 이러한 그런 부분들이 좀 서울 수도권 가깝기 때문에 편리하죠. 예, 그래서 SK 입장에서는 이런 쪽에 투자를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예,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정부에서 뭐 이제 뭐 최태원 회장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삼성의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저번에 그 평택 그 고덕 그 반도체 공장, 예, 거기에 또 방문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그 삼성동 부지 개발 또 이제 유력하다라고 나오는데, 자, 지금 현대자동차가 지금 어닝 쇼크를 먹었죠. 예, 이제 3분기 어닝 쇼크를 먹었는데, 자, 그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을 굉장히 그러니까 수입되는 자동차들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저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국의 이제 자동차 산업을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그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어닝 쇼크를 맞고 있고,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 직격탄을 투하하고 있죠. 그래서 자, 정부 입장에서는 자, 이런 그 대기업들 어느 정도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그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가 확대될 거다. 예, 지금까지 굉장히 그 축소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확대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좀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으로는 네 번째, 예, 토지 보상금 유입입니다.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를, 예, 서울 인근 지역에 이제 연말에 한 뭐 네 곳 정도 이제 지정이 예상이 되죠. 뭐 고양 쪽하고 이제 남양주 쪽, 혹은 과천, 그다음에 뭐 하남 쪽, 뭐 부천 쪽, 이렇게 몇 군데 얘기가 나오는데, 한 네 개 정도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그 토지를 이제 택지를 수용을 해야겠죠. 택지를 수용을 하면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 규모가 이제 그 택지가 이제 어느 정도 조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20조에서 80조까지 그런 보상비가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거에 뭐 이제 16조, 17조 원의 이제 토지 보상 금이 풀렸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땅값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만 이미 그 토지 보상금이 한 10조 정도 되고 자 서울은 이제 땅값이 비싸니까 이렇게 비쌀 테죠. 그 다음에 수도권 내에 뭐 4개 정도의 그 신도시를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자 여기 10조에다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더 크겠죠. 한 단순하게 4개를 곱하면 40조죠. 그러면 수도권에 40조, 서울은 한 10조, 그럼 50조가 되겠죠. 요거 이제 최소고 최대는 80조까지 그런 예상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그 토지 보상금은 그 주변 지역에 이제 부동산으로 다시 유입이 되겠죠. 예, 재투자가 되는 거죠. 예, 그 토지 보상금이 주변 지역에 이제 뭐 땅이나 다시 뭐 그 아파트 쪽으로 이제 투자가 다시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그 신도시 조성이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 보상금 유입이 결과적으로는 주변 부동산 시세를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자 신도시 이제 공급 계획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정부는 이제 2020년도 이후부터 2022년도부터 이제 입주할 수 있게끔 현재 공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9년도부터 제가 23년도까지 서울 수도권 지역 폭등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한 주요 사유는 첫 번째 이러한 그 실질 공급이 2022년도 이후에 가능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그 토지 보상 협상이 바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라야 2023년도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러한 자 올해 그 임대 주택 물건으로 등록된 게 많습니다. 그러면 5년, 8년짜리로 등록을 하는데 자 최소 5년짜리로 등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올해가 이제 2018년이니까 그 5년 후면 2023년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 가능한 물건은 자 이 임대 물건이 풀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신도시를 통한 그 새 아파트 공급이 2023년도 이후에나 가능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9년도부터 23년도 사이에 이러한 또 몇 차례에 또 이제 물량 부족으로 인한 그 폭등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런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시장에 살 수 있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요거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노후주택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노후주택이 증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겠죠. 예. 예, 참고로 그 현재 총 주택수 대비 서울, 인천, 경기의 그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비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11% 정도 됩니다. 예, 서울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인천 한 13% 정도 되고 경기도 한 8%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이제 3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오겠죠. 그러면 요것만 합치더라도 29에다가 11 더하면 한 40% 정도 되죠. 이런 노후주택들, 예, 노후주택들 현재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이제 수도권이 한 87만 5천 채가 되는데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면 거의 300만 채가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 이러한 노후주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300만 채 규모라면 엄청나죠. 예, 엄청나죠. 그 수도권의 총 주택수의 거의 뭐 반, 예, 반 조금 못 되는 건데 300 한 예, 반 조금 못 되는 건데 예, 그만큼 이러한 그 노후주택 재개발 재건축의 압력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자, 우리나라는 아직 글로벌, 자, 이거 줄여서 써야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아직 예, 글로벌 그 OECD 평균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 예, 인구 1000명당 400채 수준의 집이 되려면 아직까지 공급을 더 해야 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이 많이 부족하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평균 대비 많이 부족하다. 서울 360여 채, 인천 360여 채, 경기도 350여 채. 자,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 인구가 많죠. 예, 인구가 1200만 규모의 큰 지역이고 서울도 예, 1000만 가까이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인구를 감안해서는 공급량이 부족하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한 공급 부족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려면 2023년은 돼야 된다. 2023년은 돼야지만 예, 숨통이 트일 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전에는 이러한 그 증여나 임대 물권으로 등록된 물건들로 인해서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한 12%의 물량들이 평균적으로 잠겨져 있고 누적으로 본다면 이런 증여 임대로 인해서 임대 물권 등록으로 인해서 한 15%의 비율의 물량이 잠겨져 있습니다. 자, 그걸 빼고서는 이제 나머지 물량들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가 돼야 되는데 그 1주택자마저도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 1주택자 간에 갈아타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출받기도 어려워졌고 굉장히 빡빡해졌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거래량도 원활치가 않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부 나온 물건들이 매매가 된다라고 하면 예, 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예, 다음으로 정부에서 이제 그 경제 성장률 예, 저성장의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금 방향을 전환했다. 건설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SOC 쪽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그 대형 SOC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을 면제를 검토하겠다라는 건 이제 좀 간을 보는 측면이고 연말이면 발표를 하겠죠. 연말이면 발표를 하는데 그중 가능성 높은 것은 수도권 같은 경우엔 GTX BC 노선 그 다음에 남북철도
도로 연결 사업. 자, 이거는 이제 남북 경협을 위해서 꼭 하겠죠. 근데 요것만 하면 또 다른 여론의 문매를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GTX BC 노선 같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GTX는 또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공약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예,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연장 사업 또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것도 오랫동안 지연이 됐었고 이러한 그 호매실 지역에서도 이러한 그 신분당선에 대해서 이미 그 입주 전에 예, 분담금을 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민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삼성동 예, GBC 부지 개발 사업 요것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천의 SK 하이닉스 공장 그쪽 주변 지역 아마 규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천 그 SK 하이닉스 공장 주변 지역도 좀 들썩들썩 하겠죠. 예,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이제 토지 보상금의 재투자입니다. 예, 그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에 이런 그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이로 인한 토지 보상금이 이제 주변 지역에 재투자가 되고 자, 예상컨대 한 50조 규모의 그 토지 보상비가 풀리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조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노후주택 멸실로 인한 재건축, 재개발 예, 부동산 가격 상승 촉발입니다. 예. 지금 현재 30년 이상의 노후주택 비율이 11%, 20년 이상은 30%, 두 개 합치면 한 40% 가까이 되는데, 자,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런 재건축, 재개발 건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기에, 예, 그 재건축, 재개발 이러한 그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5가지 주요 요인, 예, 인구 1000명당 주택수, 그다음에 그 매물 잠김 현상, SOC 확대, 그다음에 토지 보상금 재유입,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5가지 주요 요인으로 인해서 예, 서울 수도권 집값은 예, 오를 수밖에 없다. 예, 지금 9.13 대책 이후로 예,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었죠. 예, 지금 거래량은 지속적인 눈치 보기로 인해서 관망의 장세로 인해서 거래량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제가 볼 때는 연말에 예, 공급 대책을 동반한 이런 규제 해소, 그다음에 SOC 쪽의 투자 확대를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내년 1월달, 2월달 예, 그 극성수기 때 예, 1월, 2월 극성수기 때 다시 한번 그 상승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예, 내년부터 2023년도까지 예, 그러한 뭐 단계적인 흐름은 예, 지속될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뭐 9.13 대책으로 인해서 좀 그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두려움에 많이 잡히셨던 분들은 예, 제가 그 오늘 이렇게 정리한 동영상을 통해서 나름의 좀 그 자신감과 좀 그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 이런 부동산 시장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에 오늘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한 게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저도 나름대로 공부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나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실거주 차원이신다라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뭐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 뭐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공부를 통한 자신감 확보, 그로 인한 실천들,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이러한 그 잔파도에 휩쓸리지 마시고 큰 파도에 올라타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앞으로 투자나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긍정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